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 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영림 의원입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초선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생각한 지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년의 의정생활의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듣는 수많은 어려움과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는 답답함이 있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고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바꾸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 질문의 주제로 사회적 경제, 청년 문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며 현 시점에서 가장 절박하고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느낀 내용들을 북구민들과 공직자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더 나은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해 정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담당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시기도 하고 상황도 많이 보셨을 텐데 국장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사회적 경제는 어떤 의미와 어떤 필요성으로 느끼고 계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 정보도 공유를 하고 부서로부터 이제 보고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행정이 그동안 정부가 그동안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행정의 영역, 새로운 행정의 영역에 대한 행정 대안으로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적 경제를 대면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우리 주민들에게 또는 행정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많이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가 어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저희 지역의 사회적 문제들을 사회적 가치로서 해결하는 것들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의 보고는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작년 정부 합동 그 보고서도 한번 봤었고요. 그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에서도 그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기조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예산은 한 56%, 마을 기업의 예산은 한 56%, 협동조합 예산이 90%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러다가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소멸되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 위기를 사실은 행정에서 어떻게 뒷받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러한 그 고민 속에서 광역 단위에서는 강주다운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금년에 30억 사업을 해서 공모 사업 형태로 해서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 단위에서는 이러한 사업조차 마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광주광역시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인건비 부분에서를 30억을 5개 자치구로 나눴을 때 사업 개발비를 또 나누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받는 육성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아쉬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참 어려워라 하시는데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마을의 사회 문제들을 기업으로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센터나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은 아래에 진입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의 단위들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진입층이 풍성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안정화하는 과정들을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사회적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인데 현재에서는 이 생태계 자체, 진입의 자체, 성장의 자체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안정의 자체가 전부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를 생각을 하면 또 자치구의 역할이 있어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경제 물품 우선 구매가 어제 정재성 의원님의 그 중증 장애인 관련해서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오늘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 목표도 있고 실적도 있고 산정 근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지금 먼저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라는 것이 어떤 물품 영역이나 공사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급 가능한 어떤 품목을 공공기관이 좀 우선적으로 구매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력도 강화하고 팔로 지원도 좀 하는 그런 제도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근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우리 구에서 작년 저희 사회적 기업 그 우선 구매 목표액이 조금 12억 8,700만 원이고 구매액은 한 25억 4,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금년은 좀 도전적으로 19억 600만 원 정도로 좀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국장님이 충분히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해서 이해도 예. 깊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이 갖고 가야 될 해결점들 또 그리고 중앙정부가 갖고 가야 될 우리의 해결점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해결해주고 있으니 이들의 판로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보자라는 일환에서 행정에서 우선 구매 제도가 되어 있고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저도 같이 조금 보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할까라는 그런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목표액과 실적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가 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부장님 한번 보셨죠? 예, 맞습니다. 조금 납득하기에 조금 어려운 지점들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좀 목표액과 실제 그 갭 차이가 편차가 좀 많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국장님 2021년도에 목표액과 그 실적액이 있잖아요. 예. 그럼 실적액을 이미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기업체 같은 보통의 경우는 실적액을 기반으로 다음 목표액을 잡는 것들이 맞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는
목표액은 목표액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목표액도 실적액에 못 미치는 그런 기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때 예. 뭔가를 기준을 잡을 때 이것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목표액은 몇 퍼센트 상향해서 실적이 뭐 198%가 있었다.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에 가깝지 않냐라는 말씀이에요. 실적이 도달했으면 실적 기준으로 다음 목표액을 삼는 것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의지들이 표현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들은 조금 고쳐볼 의향은 조금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현재 네. 지금 저희가 그 목표액을 삼을 때 지금 구매 가능액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참고로 21년도는 355억이 구매 가능액이었고요. 금년은 구매 가능액이 294억입니다. 즉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분모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이 분모 규모 중에서 저희가 몇 퍼센트를 5% 이내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금년은 이제 의원님께서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좀 편차 더 크고 또 목표액을 도전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금년은 6.5%로 상향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장님, 저희가 북구가 전체 자치구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도 가장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1조에 육박하는 예산도 갖고 있고 또는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실적과 목표회를 따로 연동하지 않고 따로 가고 수치를 그 목표액이 그 전체 구매에 우선 구매 전체에 대한 퍼센트로 환산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수치 하나 어떤 기본적인 폼을 가지고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고민을 한다면 저는 이 부분들이 전체 구매액 대비 5%라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 갔다는 것들은 저는 죄송스럽지만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정지성 의원님께서도 구정 질문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우선 구매해야 될 제도가 중소기업 제품, 여성 제품,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 창업, 그다음 녹색 제품 등 이런 그 행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우선 구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도 서로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예.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예. 여성 기업이면서 사회적 기업의 물품들은 어느 쪽으로 속합니까? 현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쪽 다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기업의 우선 구매 제도도 어제 정재성 의원님이 말했었던 여타의 쓰레기 봉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중증 장애인 우선 제품에 속할 것인가 사회적 기업으로 자활센터라든가 여타의 중증 장애인들도 사실은 자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거나 그것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디에 포함될 것인가 여쭤봤을 때 공통으로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답변보다 훨씬 더 양쪽의 퍼센트를 같이 물고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같이 물고 가고 각각의 형태의 퍼센트들은 목표가 그 실적액을 따로 간다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것들은 한번 보시면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슬기롭게 조금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쪽에서 다른 타 자치구 자료들을 조금 더 제공할 의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선구매 제도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아니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신가요? 저희가 이제 작년보다 네. 의원님 말씀 제안 사항을 반영해서 충분하게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좀 더 실적 그 목표의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좀 더 열심히 왕성하게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 의지에 조금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희가 사실은 행정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그 물품이 어떻게 소통이 되고 순환되는 것들은 사실은 공시로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월별로 데이터들을 조금 쌓고 있으시죠? 예, 쌓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이 사실은 저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쉽게 봐야 되는데 예. 굉장히 어렵게 접근돼 있고, 야, 이것은 어떤 물품이지, 어떤 기업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좀 정리되면 바깥에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도 이런 시스템으로 했구나.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떤 품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어떤 이런 우선 구매 제도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은 아니고 좀 한참 전에 이런 품목들에 대한 관리를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타 자치구의 또 사례를 들게 되는데, 타 자치구는 눈에 보기 쉽게 그것들을 훨씬 더 외부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품목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조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한다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것이 없다라는 서로의 미스매칭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금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통의 문제가 저희 행정하고 현장하고 있을 때는 소통의 이야기를 항상 하세요. 근데 소통의 우선 구매 제도에서도 사실은 교육도 하고 그러시죠. 예. 네,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점에서 저는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를 조금 시켜서 뭐 부천시라든가 또 인천 서구가 이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서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데이를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필요한 물품들이나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물품들을 서로 매칭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뭐 길게는 7일 정도 수요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해서 단순하게 뭐 행정만 따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당사자 조직들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고민의 결과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우선 구매 제도를 타 부서나 타 부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해당 팀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이러한 자리들을 조금 더 만들어서 펼쳐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좋은 제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과에서 어떤 필요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 통한 그런 매칭 데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안 사업으로 조금 하고 싶은데 예. 저희가 보면 국회 입법처에서 자료가 하나 나온 거가 있어요. 예. 우선 구매 제도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평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 지표가. 예. 근데 지표 속에 신규 사업체를 발굴하는 그런 부분의 지표를 조금 넣으면 어떨까?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영역들이 너무 붕괴 직전에 있어서 신규에 대한 욕구라든가 그런 수요층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도 행정에서도 우선 구매 제도를 한 여러 지표 속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또는 신규 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런 지표들을 조금 넣으셔가지고 우수 부서를 조금 책정하시면 조금 더 뭐 부서에서도 도움되기도 하고 저희가 또 행정에서도 더 관심 갖기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우선 구매가 사실은 모든 자치구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알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정도로 물품에 대한 평가라든가 지대 양질의 문제, 기업체의 해수의 가지수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거꾸로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통의 부분, 발굴의 진입의 장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쉽게 단순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러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 신규 사업으로 민간 협업 네트워크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예. 저희가 그동안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회적 경제 상생 네트워크를 겨울로 저희가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거버넌스 이야기도 있게 나오고 네.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 협치 네트워크를 올해 구축을 해가지고 이걸 거버넌스 형태로 지금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사실은 해당가에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당사자주의하고 전혀 연결선상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간 협업 네트워크까지 만들어 주시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너무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거버넌스를 저희가 접근을 할 때 거버넌스가 육성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조직과 이야기하는 어떤 실무선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인원 구성으로서는 육성위원회와 거의 비슷하지만 역할과 기능은 전혀 다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제도 발굴해야 되고 거기에서 만든 사업들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네트워크가 혼자라서 가능하겠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허브센터가 있기는 하죠. 근데 있습니다. 허브센터가 생각보다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네트워크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허브센터에서 기능을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땐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례에서는 이미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 대한 역할과 의무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표시를 하고 이미 저희들을 그걸 보고 익히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거버넌스에서 발굴된 다양한 사업들, 의제 발굴들, 실행들 그걸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어떤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현재 지금 전국 한 69개 자치기구 중에서 한 27개가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광주는 지금 동구가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그 의원님께서 허브센터 말씀하셨는데 제가 2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지금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먼저 방금 말씀하신 그 거버넌스에서 의제를 발굴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정책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추진할 그런 센터를 하반기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하고 맞물려갖고 저희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어떤 전문 인력도 채용해서 허브센터를 확대해서 지원센터를 지금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통의 구조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깊이 감사드리고 또 이 질문이 조금 사회적 경제라는 어려운 분야의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좋은 답변 또 많이 고민하시고 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잠깐 자리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구청장님, 그 공약 중에 저희 8기 민선 공약 중에 사회적 경제 중에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건립에 대한 공약이 있으시죠? 예. 어떠한 그런 공약 내용에 들어간 어떠신가요?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 경제인 그 현장에 있는 사회적 경제인들은 굉장히 기뻐할 일인데 북구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쁠 일인데 또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희가 원도심 문제랑 같이 강주역 문제랑 같이 연결해서 그걸 좀 추진하고자 했었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국비 사업으로 사업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건물은 참 많은 예산이 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원도심을 생각하고 강주역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으셨을 건데 그 지점에 고민해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사회적 경제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또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시에 있는 한 1,500개 되는데, 한 26% 정도 저희 북부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 기업의 그런 육성 부분에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그 굉장히 제가 그 한 6년 동안 지금 가는 과정에서 그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실은 우리 직원들하고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21년도에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친화 도시,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육성 최우수상 21년도에도 받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받았거든요. 2번. 그건 호남권에서 유일한 겁니다. 그만큼 아까 우리 국장님 질문을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우선 구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부총장님, 이 사실은 실적이 많으시니까 뭐 주민들이 위해서 뭐 하실 말씀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건물이 세워졌는데 건물하고 마을하고 또 전남대학교하고 중흥동 도시재생권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만 조금 단답형으로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총회 때도 그때 의원님 오셨습니다만은 같이 그 임원들하고 회의도 하면서 일단은 그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그 부분에 많은 의견들을 주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혁신타운이 강주역에 생기면은 우리 북구의 많은 업체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혁신 센터가 생겼을 때 그 지역에 많은 또 도움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2년 4월 달에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굉장히 구별로 치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자원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시에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미 주변에 있는 신안동, 중흥동 주변으로 해서 많은 그런 자치 역량들이 키워졌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가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대학 탐운형 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창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공사가 설계가 거의 만료돼서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전남대 캠퍼스 핵심파크 이런 부분이 되면은 어쨌든 굉장히 큰 창업 밸류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고용도 창출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또 신안동이나 중흥동이나 마을자치회와 같이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지역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총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마을하고 연계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진입층 들어올 수 있는 수요들을 저희가 좀 발굴해내는 부분들하고 조금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흥동이나 중흥일동이나 신안동이나 가깝게 조금 중앙동이나 그런 인근들이 강주권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혁신타운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생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마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세 개의 것들이 조금 벨트화가 돼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러면 혁신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바깥까지 나와서 네. 그런 관심들을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거버넌스는 사회적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민관과의 네트워크, 민관의 인력풀과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가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그런 관계성들을 정립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조금 중간적으로 조금 적극적인 행정으로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들이 뭔가를 고민을 할 때 이 기업들을 조금 이끌어내는 인적인 교류에 대한 고민들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왔다 갔다 도보로 많이 합니다만은 많은 지역의 공실들이 있어요. 그 주변 지역에 공실을 저희가 단편적으로 착한 임대로만 그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판로의 문제가 안에서는 물품을 생산하고 상설 판매장이 있기는 하나 밖으로 나와서 사실은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지 판로든 판매든 수익이든 창출이 되는데 그 안에서만 멈춘다면 저희가 상생하는 마을의 효과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두 번째로 그런 빈 공실 또는 사업장 또는 상가들을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조금 모색을 하셔서 그분들이 카페도 차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공방도 차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남대까지 이어지는 클러스터의 형성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제언 말씀드리고 타 자치구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타 자치구는 뭐 우리 국장님이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답변 주셔가지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라든가 의제 발굴을 전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 현재 도달을 했냐면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 북구에 생기는데 북구에 생기는 것들을 우리 동구에 또는 남구, 광산구, 서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들이 가지 못하도록 많은 지금 뭐 조치들을 하고 있는 적극성들을 보이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예산과 많은 힘을 구청장님이 또 지난번에 총회 때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현장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꾸준한 그런 관심들이 사실은 예산과 조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이따 또 한 번 나오실 기회 때그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타 저기 자치구를 부총장님. 많이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이제 부총장님, 우수한 제가 다른 질문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어서 여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거든요. 1분 안에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러겠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그 타 자치구의 이제 우수 사례도 저희들도 당연히 벤치마킹을 해야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지금 대학타운형 지금 중흥동의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지금 모범 사례가 됐었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 플리마켓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사회적 기업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기업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해야 하고 또 도시재생 사업 저희도 또 시에다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주민들 전에 공가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에도 그 센터에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좀 신안동, 중흥동의 빈집들 좀 재생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좀 부총장님, 하도록. 혹시가 못하는 것을 부총장님이 이번 기회에 조금 해주시는 건 일단 어떨까요? 아직은 올해까지 지금 시가 사업이 마무리 되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좀 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미래 정책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부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제가 조금 낯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미래 정책관은 그 언제 신설된 거죠? 예, 올 1월에 이제 신설이 돼서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직속 기구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신설 이유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북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청년 정책팀이 일자리 정책과에 생겼었고요. 2023년에 청년 일자리 팀이 또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팀이 일자리 정책과에 있었는데 청년 문제가 국가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지금 대두가 돼서 이 청년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서 청년 미래 정책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예.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럼 보통의 경우 이렇게 직속 기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뭐 생각해보고 뭐 그런 기간들은 얼마 정도 보통 진행이 된가요? 예를 들어서 1호라면 12월 정도 뭐 의회의 뭐 승인이나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몇 개월 전부터 그런 것들을 구상하게 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업무마다 성격이 달라서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아니 어렵겠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예, 뭐 한 1년 이상 정도는 아마 숙고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청년 미래 정책관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또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역의 관심과 저희의 북구의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성들을 가지고 1년 전부터 고민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근데 저는 이제 1년 전부터 했었던 그 청년 미래 정책관이 부서의 팀으로 보면 지금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정책과에서 청년 팀들이 두 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구 관련해서 했는데 새 팀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그렇게 고민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뭐 팀을 이제 세 아니요, 팀으로만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세 개를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에서 있었던 팀 두 개와 예. 인구 정책은 중앙 정부의 아주 시급한 정책인데 이 시급한 정책이 청년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팀으로 들어온 그 세 개의 조직을 위해서 1년 전부터 고민하셨다. 예. 그렇습니까? 저는 예. 이게 있는 팀에서 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놓을 수도 있는데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팀들을 갖고 오는 모습 지금 2024년도에 업무나 기능을 봤을 때도 그대로 가져오신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1년 전부터 고민해서 이 정도의 결과를 나왔다고 하면 사실은 무엇을 고민해가지고 청년미래 정책관을 실으셨는지 조금 그 점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청년 기본계획에 따지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서만 아니라 산재돼 있죠. 예. 그러면 그 산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청년 미래 정책관에서는 담아내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 청년 정책 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 12개 부서 정도에 지금 사실은 산재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미래 정책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어제 정재성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청년 실태조사를 거쳐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 하에다가 이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청년미래정책관에서 담을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에다가 담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업무를 취합하고 또 검토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부분들은 직접 제가 나서서 청년정책 실무협의체 뭐 가칭입니다. 뭐 이런 조직을 좀 해서 직접 좀 챙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미래 정책관을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통합을 갖고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저희 눈에 전혀 안 보이고, 또 청년 기본 계획은 올해까지인데 왜 먼저 청년 미래 정책관을 신설을 하셨을까?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세팅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을 올려도 되는데 그런 의아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청년의 문제들이 단편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여러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청년 문제 하나의 실타리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산재되어 있던 청년의 어떤 사업들을 직속기구에 지금 부구청장님이 통솔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최소한 상설 기구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의원님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청년 정책을 아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하나 더 조금 넣으면, 이 조직체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조직체에 저희가 청년 참여 기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년 참여 기구 당사자가 속해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따로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예. 협의체를 구성하실 때 반드시 청년 참여 기구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성과에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성과가 몇 프로 진행됐는가를 위해서는 협의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청년들의 욕구가 이러한 거였는데 우리가 뭘 더 보태야 되는가. 사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각 성과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조직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청년들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뒷받침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 틀 속에서 하는 기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청년들의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북구의 청년 예산 비율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라고 혹시 파악된 거 혹시 있으실까요? 국시비 사업을 포함하면 대략 퍼센트로 조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의 규모 대비 말씀하신가요? 네네. 약 1조니까 저희가 한 120억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퍼센트로 해봤더니 전체 예산의 1.14%고 예. 청년 특화 예산은 0.16%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언론에서 청년 미래 정책관을 세우겠다 했을 때 많은 우려와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표로서 봤을 때 0.16% 또는 1% 간 넘은 걸 봤을 때 결국은 이게 독립기구로서, 또 청장님이 청년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결국은 행정은 인력과 예산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 방금 전에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청년들의 현실은 너무 절박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나온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 청년들이 취업률뿐만 아니라 영양에 대해서도 너무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줬다, 마음을 해줬다 해서 몸이 건강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복잡하고 그만큼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청년에 대한 의지가 너무 많이 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년센터와 역할과 기능이 우리 뒤에 방청석에서도 관련 부서 팀장님이랑 다 나와 계실 텐데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저희를 하시나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지점들은 그것은 일자리 정책과에 있었던 청년 정책팀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직속 기구에 있는 청년 미래 정책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기존의 의원님 말씀대로 취업 창업 쪽에 중점을 둔 센터 운영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취업 창업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행정에 있는 정책들을 전달하는 기능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아직까지 좀 소홀했던 부분인 소외된 계층의 청년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뭐 그런 정책,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청년센터가 그 전에 기능은 뭐 분야별로 뭐 공간을 제공해 준다든가 성장을 지원해 준다든가 소통이나 상담이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을 해 줬다 하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들이 문제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 사업을 들어오느냐, 이 사업을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저희 사업을 방금 말씀하셨던 소외계층, 소외된 청년들, 지금 공간 지원이나 그런 친구들은 청년들은 그냥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인데 숨어 있는 햇볕도 못 보고 장시간 있어야 되는 취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혼자서 고분분투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청년센터에 나와서 청년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또 도전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온스톱으로 꾸며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서울시 청년센터의 기능,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가야 제대로 우리 북구의 청년들이 생활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하고 동강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또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어떤 단편의 사업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처음에서부터 본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마을의 일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원스텝 시스템으로서의 청년센터의 역할을 다시 재구성하고 재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근 인력도 보니까 숫자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숫자도 보니까 대관에 관한 일을 하시겠구나. 또 여기 뭐 관리를 하시겠구나. 그런 숫자들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온스텝 모델을 갖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 있는 분들에 대한 자리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를 마련이 되면 저희가 모든 청년의 어떤 중간중간 지점을 저희가 응원해주고 힘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북구에서 생각하는 고시원에 있는 또 공부하는 학원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 쪽으로 행정의 품에서 충분하게 보여질 수 있고 보여지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점 있고 그러면 저희 뭐 의회에서도 청년 의원들도 많고 또 밖에서도 뭐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도 있고 LH도 있고 북구 자체적으로 하는 뭐 건강 지원 센터도 있고 여러 외부의 조직들을 저희가 묶어내서 청년 센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임구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그 4년의 중간이 되다 보니까 예. 뭐 공약에 대한 중간 점검처럼 좀 예, 예.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공약 중에 포용복지 공약이 있으셨어요. 예. 그때 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 내용도 말씀을 하셨죠. 예. 아까 조금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아서 한 예. 3분 정도에 맞추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보형적 복지 전체 이야기. 아니요, 거기서 청년 문제에 대한 청년 것들. 문제. 예. 예.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지금 한 6년간 이렇게 지내오면서 청년 정책에는 굉장히 우리 직원들하고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대학이 6개가 있어요. 전남대학교, 뭐 동강대학, 교육대학교, 포리대학, 지스트,
뭐또 서영대학교 이제 이런 대학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구청이나 또 시청이나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의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센터 지금 청춘일학이라는 데를 통해서 각종 정보 또 여러 가지 상담실 그런데 너무 공간이 좁아요. 사실 그 공모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재작년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속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17만 명 작년에가 23만 명을 넘었어요. 너무 공간이 좁고 또 우리가 그 청년 도전 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또 많이 저희 따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어울림센터 그 측 전체를 지금 청년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거기 토론하고 그런 청년의 장으로 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이나 이렇게 기본 계획이 들어가면서 5년이 됐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더 담아내고 또 우리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부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빠진 거 있는데 청년 정책관실 미래 정책관실이 가장 힙부터 이런 청년들 문제하고 지금 인구가 너무 지금 적어지다 보니까 학계 출산율이 전국이 0.72, 시가 0.71, 저희들도 0.71이었어. 그 전에 항상 시보다 우리가 좀 북구가 선제적으로 더 앞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더 이렇게 학계 출산율도 거기서 이제 저출생팀을 쭉 넣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좀 유행한 게 생활 인구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출생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생활 인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인구를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 정책, 뭐 또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 이런 부분 다문화는 워낙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 팀에 놔두고 지금 그 외국인이라든가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별도로 그 팀을 만들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인구하고 청년의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적어진 거는 그 부분은 1.2% 이런 부분은 작년에 이제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저는 더 많이 넣고 싶은데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들 문제를 더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은 제가 예산의 문제를 짚고 싶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구청장님이 예산의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신 듯 해서 저는 직속기구로 3팀 정도로 청년 미래 정책관의 역할이나 기능을 저희가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타 부서를 갖고 오는 거하고 중앙정부에서 고민하는 인구 정책에 관한 거 이해에는 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도 이런 청년에 대한 예산들을 또 방향성들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각각의 한 개의 사업이 끝나면 카운트 원, 그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면 또 카운트 원. 그래서 숫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했을 때 뭐 숫자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명의 청년이 북구에서 정확하게 사회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처음부터 과정까지를 저희가 지켜보는 것들이 청년 미래 정책관의 신설 이유가 아닌가 싶고 그러한 지점에서 청장님의 예산과 방향성이 부구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청장님, 강주 최초로 저희가 직속기구를 만들었잖아요. 네. 결국은 고도화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셔서 만드셨는데 그러한 해결점들에 대한 진정성들을 기대하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하고 또 의회와 같이 이 중차대한 청년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길게는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국장님이 여기를 제가 가져온 전통시장 문제를 새로운 문제다,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자치구에서 해결 방안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전통시장을 의제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깔려 있는 전통시장의 문제를 새롭게 고민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의제를 가져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9개의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 서방시장은 재개발로 인해서 예. 조금 제한다고 치더라도 8개의 시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인회가 구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기능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저희가 조금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모습들을 우리 그전에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희가 22년 11월 달에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상인의 이제 그 구성시장과 미구성시장은 이제 다른데, 미구성시장 중심으로 본다면은 시장별 점포 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 수가 10개 내외로 굉장히 규모도 작고 영세합니다. 5개 시장 전역에 저희가 통계를 한번 봤었는데요. 영업 점포 현재 지금 42개구, 빈 점포가 148개소입니다. 빈 점포 같은 데는 뭐 폐가전이라든가 폐가구 등 이런 창고 용도로 좀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 공동화 어떤 현상이라든가 1인 가구 이렇게 증가로 유통 환경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방문객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상인회가 없는 시장 같은 데는 이제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개별 점포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상인에 대한 그 의지도 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상인도 굉장히 없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시장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은 행정에서 어느 부분까지 해결해 낼 수 있을까, 또 어느 부분이 행정의 역할일까라는 고민들이 사실은 전통시장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근데 시장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강성훈 의원님께서도 소방 안전에 대한 그 5분 자유 발언을 하셨는데 예산이 작년 비해서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좀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쭉 상인회가 이제 미구성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화재라든가 시설 안전 점검, 보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고요. 이제 예산이 줄어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다시 한번 의원님께 이제 구정 질문해 주셔서 저희도 현장을 좀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 안전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최소한 어떤 시장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에도 느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약한 고리에서부터 예산이 잘려 나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예산이 4분의 1이나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안전의 문제는 굉장히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수로 인해서 각 분야에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들은 일정 부분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안전이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주민들이나 상인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안전이 미흡한 곳은 찾아가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그 돈에 맞는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여유 있는 돈들을 조금 만드셔서, 추경이라도 좀 만드셔서 조금 더 현장에 다녀보시면 이렇게까지 노출되어서 괜찮을까라는 지점들, 그리고 또 환경적이나 주변에 있는 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우리는 괜찮은데 시장 때문에 우리가 더 낙후된 지역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장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예산에 대한 부족분들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뭐가 안타까운 지점이,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로 끝날 텐데
실태조사해서 현장을 찾아봤을 때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실태조사는 행정의 어떤 점검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시면 전통시장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전통시장 상인에 계시는 분들 또는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같은 고민 속에 있을 때 저희는 최소한 반박자 정도는 앞에 서서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는데 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어쨌든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는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3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눠져 있어요. 개선을 한다. 주변의 인근과 개선을 한다. 또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갖고 온다. 또 민간의 SOC 사업 같은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민간의 그냥 대원시장처럼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준다. 여러 가지 조금 방안들을 고민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 목소리로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실태조사에서 한 발짝 조금 나가서 이러한 용역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데 예산 때문에 좀 힘드실까요?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상인의 구성 그 의지 여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화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실태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반박자 앞서서 뭔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연구 영역 부분들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없이 현장을 찾아가는 것들도 담당 부서에서 너무 곤욕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라도 지표라도 하나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는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데 실태조사 하나 가지고 이렇습니다 해주세요 하는 것들도 객관성을 조금 잃을 수가 있어서 연구 영역을 조금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시고 단기적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목형 상점가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 예. 홍영철입니다. 예, 단장님, 제가 여러 가지 사업 현황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여기서 조금 줄이고요. 제안을 조금 직접적으로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이유가 오누리 상품권하고 시비나 국비를 투여할 수 있고 주변의 상가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기조도 5조에 오누리 상품권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기조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자치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2,000평방미터에서 30개에서 2,000평방미터당 15개로 낮추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그것을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자치구는 이미 개정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담아내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치면 도로와 주차장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도로와 주차장을 좀 제한하는 방법까지는 고민해서 개정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업들이 국비나 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업들이 4곳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가 대동소이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아니, 특색 있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특색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연구해서 특색이 있는 사업들이 나왔냐는 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들 만나보고 지역 현장 보고 상인에 만나보고 이래서 특색 있는 사업이다라는
지점까지 와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의 뭐 기간이나 순서나 뭐 공모에 따라서 그런지 그게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 한번 해주시라. 그리고 주차장이나 도로 면접을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조금 넣어주시라 말씀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에 대한 고민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차 공간에 대한 뭐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몇 시간이면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많이 이야기를 못 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강주연구원에서 특색 있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참고해서 지역과 밀접하고 또 대학가와 밀접하고 또 어떻게 상가와 주민들과 밀접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골목형 상점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처럼 마케팅 지원 사업을 뭐 사업비 분쟁과 의견 조율 난항으로 보조금이 반납되는 그런 상황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저희 이 골목근 상점가가 뭐 사실은 자생하시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현장을 가보면 어디다 돈을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점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를 하나 붙이거나 바닥에다 뭐를 설치하고 뭐 표시를 하는 거 이상의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예. 잠깐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전남대 후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인 주문,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저희가 공모 사업을 가져와서 저희는 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했던 겁니다. 사업이고요. 예. 또 이제 그 현행 30개에서 15개 상점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은 저희가 5월 중에 5월 중에 있긴 한데 해서 타 자치구는 좀 더 손빠르게 반박제 일찍 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정이 안 됐더라도 6개 상점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 즉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예. 네, 들어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현장을 다니며 가장 절박한 순간에 누군가의 필요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의 문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까지 모두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일들이기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북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회의 입장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더 나은 북구를 위해 이 순간 고민해야 하는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또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준비 기간에 격려해 주시고 눈빛으로 응원해 주신 덕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공약집에 마을과 동고동락하는 마을 비타민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언제나 초심 잃지 않고 주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일들을 또박또박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움츠리기보다는 무엇이든지 계획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길 생각하시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 구정 질문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정책지원팀에서도 많은 고생해 주셨던 거 감사드리고요. 봄은 오는데 마음의 봄 또 경제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합심해서 북구는 이러한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